안녕하십니까. 기초입문과정 6번째 부관할 차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무효와 취소라는 걸 했죠. 법률행위가 성립은 했으나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무효가 원칙이죠. 권리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 다만 유효하되 취소를 통해서 무효로 만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무효에서는 일단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구별해야 되고요. 전부 무효, 일부 무효 구별해야 되고요. 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 구별해야 됩니다. 무효가 되었을 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생기면서 단 불법 원인급여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취소에서는 행위 당시에 취소 사유가 있어야 되죠. 재착사강. 취소권자도 정해져 있죠. 재착사강 대승. 취소를 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죠. 그런데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생기되 특칙이 있었죠. 미성년자와 같은 제한능력자는 선악을 묻지 않고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반환하면 되죠. 그 다음에 취소권을 소멸시키는 걸 두 개를 봤습니다. 하나가 취소권 포기라고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이 있었죠. 또 하나가 제척기간이라고 해서 취소권은 행위한 날, 계약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소멸시효 기간과 제착기간이라는 개념까지 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 거고요. 자, 민법 총칙 마지막 법률행위 부관이라는 걸 보겠습니다. 부관이라는 것은 법률행위에 부과된 약관을 줄인 건데요. 부과된 약관. 부과된 약관을 줄인 말인데 개념을 좀 생각해 볼게요. 뭘 말하는가? 갑이 을에게 2024년도 35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자동차를 한 대 주겠다. 자, 여기서 자동차를 주겠다. 이게 증여계약이에요. 자동차를 주겠다고 약속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증여계약입니다. 증여계약은 법률행위예요. 증여계약이 체결되면 증여하는 사람, 증여자라고 하겠죠. 증여를 받는 사람, 수증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갑이 을에게 자동차를 주기로 했으니까 갑이 증여자가 될 것이고 을은 받는 사람이니까 수증자가 되겠죠. 즉 갑이 을에게 자동차를 줘야 돼요. 그래서 을은 자동차에 대한 권리가 생겨요. 그런데 갑이 을에게 단순히 자동차를 주겠다고 한 게 아니라 뭔가를 달았어요. 이렇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해라. 그러면 주겠다. 그러면 을은 자동차에 대한 권리가 시험에 합격해야 발생을 해요. 다시 말해서 각과 을이 증여계약을 했는데 조건을 붙인 거야. 우리 시험에 합격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런 걸 부관이라고 하는 거야. 이런 거는. 각과 을의 증여계약이 체결은 되었으나 그 증여계약의 효력, 즉 권리 발생, 자동차에 대한 권리 발생, 효력 발생이라고 할 수 있죠. 그 효력은 언제 생기느냐? 을이 시험에 합격을 해야 생겨요. 따라서 2024년 35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는 것, 을이 합격하는 것, 그 합격하는 것 때문에 증여계약의 효력이 발생이 좌우된단 말이에요. 을의 합격 여부에 따라서 갑을 사이 증여계약의 효력의 발생 여부가, 을의 권리 발생 여부가 좌우되는 이런 것들을 부관이라 하자. 즉 법률행위의 효과, 즉 권리의 발생이나 권리의 소멸을 장래 사실에 좌우하게 하는 거예요. 장래 사실. 당사자가 부과해요. 법이 요구하는 게 아니고 당사자가 부과합니다. 요게 부관의 개념 요소가 되는 거예요. 정리. 증여나 매매와 같은 계약, 즉 법률행위의 효과. 그냥 쉽게 권리라고 생각하세요. 권리의 발생 소멸을 좌우할 목적으로
우리 첫 번째 개념이요. 당사자가 부과한 장래 발생 사실, 요거를 부관이라 하자 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세 가지 개념 요소를 기초과정에서 아예 머리에 박으세요. 법률행위 효과, 쉽게 말하면 권리의 발생이나 소멸을 좌우할 목적으로 당사자가 부과한 장래 발생 사실, 이걸 뭐라 한다? 부관이라 한다. 자, 이 부관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조건과 기한이 있습니다. 어떻게 구별하느냐? 장래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걸 조건이라고 해요. 발생 여부가 확실한 걸 기한이라 합니다. 자, 좀 전에 35회 시험 합격. 불확실하죠? 합격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이게 조건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갑이 을한테, 을이 미성년자예요. 근데 갑이 을한테 성년이 되면 차를 사주겠다 그랬어요. 성년.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는 건 장래 사실이죠. 그리고 반드시 성년이 되죠. 성년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아니죠. 반드시 성년이 되죠. 이렇게 발생 여부가 확실한 것을 뭐라 하자? 기한이라 하자. 부관에는, 우리 시험법의 부관은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조건과 확실한 기한. 그 다음에 조건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 성취, 발생하지 않는 거 불성취. 조건은 발생할 수도 있고 불발생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조건은 성취 또는 불성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기한은 반드시 발생하죠. 따라서 기한이 발생하는 걸 도래라고 합니다. 기한의 도래. 기한이 불발생하는 건 있을 수 없으니까 불도래는 있을 수 없습니다. 아직 성년이 되지 않은 거, 이게 미도래예요. 미도래. 성년이 아직 안 된 건 미도래. 그런데 성년이 절대로 될 수 없는 거, 불도래는 있을 수가 없죠. 조건은 성취 또는 불성취가 있고 기한은 반드시 도래가 됩니다. 간단히 보면 조건은 증여 등 계약의 효력 발생 소멸, 즉 권리의 발생 소멸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의 성취, 불성취에 의존하는 부관을 조건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 조건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조건이 성취가 되면 권리가 발생하는 걸 정지조건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조건이 성취가 되면 권리가 소멸하는 것을 해제조건이랍니다. 예를 통해서 보면 이해가 쉬워요. 시험에 합격을 하면 자동차를 주겠다. 시험에 합격을 해야 자동차에 대한 권리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시험 합격이 뭐예요? 정지조건. 반면에 갑이 을에게 공부하는 동안 학원비를 주기로 해요. 근데 합격을 하면 학원비 지급을 중단하겠죠. 학원비 지급을 중단한다는 것은 을이 갑에게 다들이 학원비를 내놔라는 권리, 그 권리가 소멸하는 거잖아요. 시험에 합격을 하면 권리가 소멸해요. 이런 걸 무슨 조건? 해제 조건이라 하죠. 그래서 조건이 뭐고, 조건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 정조건과 해제조건, 구별을 딱 하시면 돼요. 가끔 가다가 어떤 분들은 합격은 정조건이고 불합격은 해제조건이다. 이따위로 외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큰일 납니다. 정지조건이나 해제조건이냐는 그 조건으로 구별하는 게 아니라 뒤에 갖고 구별하는 거예요. 그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그 뒤 권리가 발생하느냐 소멸하느냐 이거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합격이지만 하나는 정조건이 되고 하나는 해제조건이 되는 겁니다.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한은 발생 여부가 확실한 거라 그랬죠. 일단 시기 종기가 있습니다. 시기는 정지 조건하고 비슷해요. 시기가 도래하면 권리가 발생해요. 종기가 도래하면 권리가 소멸해요. 대표적인 게 임대차 기간. 2023년 11월 달에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기간을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를 정했다면
2024년 1월 1일이 되면 임차인에겐 권리가 생기죠. 그죠? 임차인은 전 월세 사는 사람들은 2024년 1월 1일부터 남의 집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남의 집에서 주거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언제 소멸해요? 2025년 10월 31일이 되면 집을 비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게 시기, 뒤에 게 종기 이렇게 되겠죠. 시기가 도래하면 권리가 발생. 종기가 도래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보통 시기하고 종기는 임대차 기간 가지고 생각하시면 돼요. 임대차가 언제부터 시기가 되는 거고요. 언제까지 이게 종기가 되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한은 확정기한과 불확정기한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일단 확정기한이든 불확정기한이든 기한이기 때문에 반드시 발생을 해요. 기한이기 때문에 반드시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언제 발생하는가? 요게 확실한 게 있고 불확실한 게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돈을 빌리면서 12월 1일 날 돈을 갚겠다. 2024년 12월 1일. 반드시 12월 1일은 도래하면서 날짜까지 명확하죠. 성년이 되면 차를 사주겠다. 날짜가 명확하잖아요. 반면에 내가 기르던 개가 죽으면 나 더 이상 개 안 길러. 개 집을 포함한 개 용품을 다 너한테 줄게. 증여잖아요. 언제 증여계약의 효력이 생겨요? 개가 죽었을 때. 자, 개는 반드시 죽죠. 개뿐만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반드시 죽습니다. 따라서 기한입니다. 다만 언제 죽을지가 불확실하죠. 발생하는 건 분명한데 언제 발생하는지가 불확실한 걸 불확정기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한은 시기, 종기, 확정기한, 불확정기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용어 정리할 게 있습니다. 기일, 기한, 기간. 기일, 특정일을 말합니다. 특정일. 돌아가신 분을 기리는 날, 그 기일이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특정한 날, 그게 기일이에요. 특정한 날. 공인중개사 합격자 발표일, 이게 기일입니다. 기일이라고 부릅니다.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게 기간이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간적 길이. 이게 기간이죠. 반면에 기한은 시기, 종기.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 권리의 발생 또는 소멸을 좌우하는 장래 발생이 확실한 사실. 그게 기한이죠. 기일, 기한, 기간. 세 가지 정확하게 구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험 문제 나오진 않지만 기고 좀 해 두셔야 책을 읽을 때 조금 수월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민법 총칙의 내용입니다. 민법 총칙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했던 게 법률관계, 그 다음에 법률관계 변동. 법률관계 중에서 개인과 개인 간의 법률관계, 즉 사법적 권리 의무 관계를 규율하는 게 민법이라고 해요. 그 법률관계는 변동이 되죠. 이 변동의 구체적 모습이 취득, 변동, 소멸이고요. 그 중에 취득 중에 원시 취득과 성계 취득을 구별했습니다. 두 번째, 이런 법률관계, 즉 권리를 변동시키는 원인, 그걸 법률 요건이라고 했고요.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률 행위와 관련해서 법률 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요소로 하는 인간 행위다.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의사표시한 대로 효과가 생긴다. 그 법률행위 종류, 단독행위 계약 구별했습니다. 그리고 법률행위 요건, 성립요건, 효력요건 구별했고요. 그 중에 효력요건 중에서 당사자 요건, 목적요건, 의사표시요건, 대리, 부관도 효력요건, 그리고 무효취소. 이런 거를 민법 총칙에서 쭉 살펴보고요. 그래서 자꾸 머릿속으로 이렇게 체계를 잡고 그 책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가를 이렇게 자꾸 생각을 좀 머릿속으로 하시는 훈련을 하면 기억이 조금 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자, 물권편부입니다.
자, 법률 행위를 했어요. 그 행위가 유효합니다. 그럼 행위자에게 권리가 생기겠죠. 가장 중요한 권리가 생길 거예요. 그 권리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재산권과 가족권. 가족권은 친족권과 상속권이라는 게 있어요. 고맙게도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럼 재산권만 우리 시험 범위인데요. 재산권이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물권과 채권. 그 중에 물권이 전면적으로 우리 시험 범위입니다. 딱 하나 빼고, 질권이라는 권리를 빼고 물권법 전체가 우리 시험 범위가 됩니다. 자, 이때 물권은 크게 두 덩어리, 물권법 총론과 강론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요게 총론 파트예요. 이게 강론입니다. 즉, 강론에는 개개의 물권이 들어있어요. 개개의 물권. 이 강론에 총 8개의 물권이 들어있습니다. 그 8개의 물권 중에서 질권을 뺀 나머지가 우리 시험범위예요. 그럼 7개가 우리 시험범위죠. 점유권, 소유권, 지지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적, 유치권, 저당권. 요게 이제 질권이 빠져 있는 거예요. 이 강론에서 10문제가 나옵니다. 보통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냥 필히 한 문제씩 나와요. 점유권 1.5문제가 나옵니다. 한 문제 나올 수 있고 두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소유권 2.5문제가 나옵니다. 두 문제 나오기도 하고 세 문제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치권, 저당권 합쳐서 세 문제 내지 네 문제가 나옵니다. 3.5문제 정도. 요 정도 문항수를 확인하시면 돼요. 4라고 해야 되겠다. 나와라. 네 문제 정도? 그럼 11문제네요. 그죠? 문항수가 빠질 수도 있는 거죠. 요게 한 문제, 요게 두 문제. 세 문제잖아요. 7문제, 8하고 10문제. 아니면 여기서 11문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럼 총론에서는 3문제 내지 4문제가 나오겠죠. 그렇죠? 이렇게 문항수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총론은 물권 일반론과 물권 변동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물권 일반론은 물권이 뭐냐? 도대체 물권은 어떤 특징이 있냐? 이런 거 이제 개념을 잡으셔야 되고요. 물권은 어떤 종류가 있냐? 물권은 누가 가질 수 있냐? 주체. 물권은 무엇을 객체로 하느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개의 물권 말고 이 물권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효력이 나와요. 공통적인 걸 뭐라 그러죠? 일반적이라 그랬죠. 법률행위의 일반적 성립요건, 모든 행위의 공통. 법률행위의 일반적 효력요건, 모든 행위의 공통. 이게 일반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물권의 일반적 효력이란 물권의 공통적 효력을 말합니다. 그 일반적 효력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선적 효력과 물권적 청구권. 이런 내용들로 물권 일반론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도 물권의 종류와 관련한 우리 민법 185조 물권 법정주의라는 게 나옵니다. 물권의 객체와 관련해서 일물일권주의 라는 게 나오고요. 그리고 우선적 효력, 물권적 청구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권 일반론에서는 크게 한 4덩어리 정도가 시험에 나옵니다. 물권 법정주의, 일물일권주의 및 그 예외, 물권의 우선적 효력, 물권적 청구권 4덩어리. 그 중에서도 물권적 청구권은 거의 매년 따박따박 나와요. 물권적 청구권이 제일 중요하고, 물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물권 법정주의와 일물일권주의에서도 문제가 나왔어요. 2문제 정도 나왔죠. 일반론에서. 반면에 이제 물권 변동론은 물권 변동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취득, 변경,
소멸을 말하는데 이 물권 변동론 중에서는 특히 부동산 물권 변동, 우리 시험 범위에서는 이 부동산 물권 변동과 관련해서 186조와 187조가 있어요. 이 조문이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두 조문에서 공통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등기라는 개념. 등기와 관련해서는요, 2차 과목에 보면 부동산 공시법령 중에 부동산 등기법이라는 개념. 부동산 등기법에서 등기와 관련된 걸 자세하게 봐요. 그럼 민법에서는 등기와 관련해서 뭐가 나오느냐? 이 등기를 둘러싼 당사자 간의 다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툼을 법원이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즉 등기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 이게 출제가 됩니다. 이게 좀 어려워요. 대법원 판례. 그래서 이렇게 물권법 총론은 물권 일반론과 물권 변동론으로 나눠져 있고, 특히 물권 변동론에서는 부동산 물권 변동이 중요하며 그 부동산 물권 변동과 관련된 186조와 187조가 있고, 공통적으로 등기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 등기와 관련된 것들 대법원 판례가 시험 문제에 나온다. 이 정도로 물권법 총론 강론 뼈대를 잡고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됩니다. 일단 기초 입문 과정에서는 물권편에서는 최대한 용어하고 기본적인 제도 그 정도만 보고 넘어가실 거예요. 좀 어려워요, 내용이. 그다음 첫 번째로 총론에서 물권 일반론, 그중에 물권의 뜻이 나와 있습니다. 물권이란 건 간단히 말하면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예요. 물건을 뭐 하는 권리? 지배. 근데 지배가 뭐냐 하면 세 가지예요.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하고. 이 세 가지를 싸잡아서 지배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물권이란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하는 권리죠. 당연히 그 물건은 현재 존재해야 되죠. 특정되어 있어야 되죠. 자, 현재 존재하는 건 당연해야 되고요. 특정이 어떤 개념인지 생각을 해볼게요. 갑과 을이 10,000원씩을 모아서 20,000원으로 피자를 한 판 샀어요. 그리고 반반씩 먹기로 했어요. 10,000원씩 투자했으니까. 그런데 피자가 배달이 왔는데 이렇게 나누지 않고 완판으로 왔어요. 그럼 갑과 을은 절반씩 먹기로 했는데 어디 절반이 내 건지 아직 안 정해졌잖아요. 그래서 칼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8등분을 해요. 8등분 한 다음에 1, 2, 3, 4쪽은 갑이 먹고 5, 6, 7, 8쪽은 을이 먹고, 이게 특정이에요. 이게 특정. 이런 게 특정이에요. 즉 내가 사용, 수익, 처분하는 물건의 그 대상이 특별하게 정해져 있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야 나는 독점해서 피자를 먹겠죠. 그 부분은. 어쨌든 물건은 현재 존재하면서 특정되어 있고 당연히 다른 사람의 물건과 분리가 가능해야 돼요. 자르는 것 자체는 특정이고요. 잘라서 떼내는 게 독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5번 피자, 5번 조각을 먹으려고 떼냈는데 1번이 붙어와. 그럼 잘라야죠. 그게 독립이죠. 이렇게 현존 특정 독립의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인데, 두 번째, 그 지배를 직접 지배. 직접 지배한다는 것은 타인의 도움이 필요 없다, 이런 뜻이에요. 자, 요거는 채권과 비교하면 답이 나옵니다. 갑이 을에게 1억을 빌려준 게 있어요. 1억 채권이 되겠죠. 자, 변지기가 됐습니다. 갑은 을에게 1억을 갚아라라고 청구하겠죠. 이때 을의 채권이 만족을 얻으려면 갑이 을에게 갚으라는 것만 갖고는 안 되고 을이 갚아야 되지요. 즉 상대방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채권이 만족을 얻으려면
채무자의 행위가 필수적이에요. 이런 걸 간접적 권리랍니다. 반면에 물권은 어때요? 내가 노트북을 돈 주고 사서 소유해요. 그 노트북을 사용하거나 임대해서 수익을 내거나 팔아먹거나 처분하거나 할 때 다른 사람의 협조, 도움, 승낙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런 걸 직접 지배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 독점하죠. 내 물건은 나만 사용하죠. 절대적이다. 누구에게도 주장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 절대적이라는 개념도 채권과 비교하면 답이 나와요. 채권은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이란 게 뭐예요?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죠. 갑이 을에게 돈을 꿔줬다면 을에게만 돈 갚아 할 수 있지. 지나가는 병에게 돈 갚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채권은 특정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정인에게만 행사할 수 있어요. 이런 걸 상대적 권리라고 합니다. 반면에 물권은 이게 만약에 제 거예요.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죠. 이건 내 거다. 너 가져가지 마. 이건 내 거야. 너 가져가지 마. 내 거야. 이렇게. 누구에게나 주장이 가능한 걸 절대적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마지막 관념적이라고 되어 있죠. 관념적이라는 건 여러분들 소유하는 물건 집에 두고 온 거 굉장히 많죠. 학원이나 외출할 때 여러분이 소유하는 물건을 모두 다 바리바리 싸들고 다질 않아요. 이걸 가지고 다니는 걸 현실적 지배라고 해요. 그런데 외출할 때 내 물건 중에서 꼭 필요한 것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다 집에 두고 오죠. 집에 두고 와도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아요. 즉 내가 어떤 물건에 물건을 갖고 있을 때 그 물건을 현실적으로 지배하지 않아도 물권이 인정되는 경우를 관념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물권은 간단히 말하면 물건을 지배하는 원리, 조금 풀면 물건을 사용수익 처분하는 원리, 조금 더 풀면 현재 존재하고 특정이 되어 있으며 독립한 물건을 직접적이고 절대적이며 독점적이고 관념적으로 지배하는 권리.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어려움이 없죠. 그렇게 이해하시고 읽어주시면 이해가 되는 것들입니다. 절대적 지배, 특히 절대적 지배를 좀 조심해 주세요. 채권은 상대적이고 물권은 뭐라고요? 절대적이죠. 아까 제가 예를 들었죠. 갑이 이렇게 1000만원 대여금 채권이 있을 때 갑은 을에게만 돈 갚아 라고 채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뭐라 한다? 상대적이라고 하게 됩니다. 특히 절대적이란 말과 상대적이란 말을 좀 잘 이해해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써놨어요. 물권과 채권을 비교합니다. 물권, 채권 모두 다 재산권이고 재산권의 특징이 뭐냐? 팔아먹을 수 있다. 양도성이 있습니다. 물권은 직접적이다. 타인의 도움이 필요 없다. 독점적이다. 직접적 배타적 권리 이렇게 되겠죠. 반면에 채권은 채무자의 협조가 필요하다 그랬죠. 간접적이다 그랬습니다. 참고해보면 지배권이란 말이에요. 지배가 뭐였어요? 사용수익 처분이라고 그랬죠. 대표적인 지배권이 물권이다. 절대권, 누구에게나 주장이 가능하다. 반면에 채권은 특정한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상대적이다. 그런 개념들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권의 의의와 특징을 봤고요. 얼마나 제가 구별하시라고 채권을 또 써놨네. 채권은 특정인이 특정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인데 특히 제가 여기 채권을 또 써놓은 이유는 임차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과 을사의 갑소유 주택을 임대차해요. 전월세 생각하시면 돼요. 집주인이 임대인이죠. 이것도 구별 못하시는 분들 계세요. 구별하세요. 앞으로 집주인이 임대인입니다. 전월세 사는 사람이 남의 집 사는 사람이 임차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임차인에게는 임차권이라는 권리가 생겨요. 근데 이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자, 여기서 채권은 누구한테만 주장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특정한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임차권이란 건 네 물건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청구하는 권리예요.
야, 내가 너하고 계약했으니 네 집을 내가 사용하게 해달라고 청구한 채권입니다. 따라서 이 임차권은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갑이 주택을 팔아버리면 그런 새로운 집주인에게는 임차권을 주장을 못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렇게 채권은 특정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고 특히 임차권도 채권이다. 그걸 머릿속에 딱 생각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임대차 가면 이 임차권을 좀 강화시켜주자. 임대인 이외의 새로운 집주인한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해주자. 이런 걸 대항력 부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임차권은 채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물권은 물건을 객체화하니까 대물권이라고 하고요. 채권은 사람의 행위를 객체합니다. 돈 갚아라. 채무자가 돈을 갚는 행위. 이건 이제 급부라고 하는데 그게 채권의 목적이 되는 거죠. 이렇게 물권의 뜻과 특징을 통해서 채권과 물권을 좀 구별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물권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두실 개념입니다. 뭐 외우거나 하는 건 아니고요. 뭐 개념 정도 확인하시고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시험범위 내에 물권의 객체와 관련해서 일물일권주의라는 게 나와요. 그걸 보기 위해서 물권의 객체, 물건을 살펴볼 겁니다. 시간을 좀 달리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